50년을 함께한 아내가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는 무엇 하나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혔지요. 여보, 난 먼저 가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이 귓가를 맴돌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반쪽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혹시나 잠시 잠든 거라며 제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전해지는 그녀의 식어가는 체온은 이별을 부정하기엔 너무나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그날 밤, 저는 서재에 들어가 결혼 초부터 최근까지 함께 찍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고 환하게 웃는 아내의 얼굴이 담겨 있었고, 그 곁에는 언제나 제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예쁘고 참 좋은 사람이었어. 왜 이렇게 일찍 날 두고 떠났어? 사진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하는데 어느 순간 눈물이 목을 타고 내려와 한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준비를 하며 아내의 영정사진을 고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지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그녀와 함께했던 추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결혼식 날의 설렘, 아들이 태어나던 밤의 감격, 가족 여행에서 찍은 단체 사진, 손주 돌잔치에서 활짝 웃던 모습까지. 그 모든 순간을 다시 마주하는 일이 제게는 참담하기도 했고 그리움으로 가슴이 미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신 없는 세상에서 난 앞으로 어떻게 버텨야 할까? 이 질문이 밤새도록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한숨도 제대로 못 잔 채 다음 날 장례식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울먹이는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금은 저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아내의 빈소를 함께 지켜줄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바라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썩 편하지는 않았지요. 겉보기에는 울음을 애써 참고 있는 듯 보였는데 그녀의 눈빛은 왠지 담담해 보였다고 할까요? 아버님, 장례 절차는 다 알아봤다고 하셨나요? 저도 필요하면 도울 테니까 말씀만 주세요. 며느리는 간혹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곤 했지만 최소한 이런 상황에서는 성심껏 돕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문객들이 슬픔에 잠긴 우리를 찾아와 위로할 때 며느리의 표정이 문득 딴 생각에 빠진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장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터라 그 미묘한 위화감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와서 아내의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오신 두 분이었으니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실까요? 그래도 힘내셔야 합니다. 할머니께서 가시는 길 따뜻하게 배웅해 드리는 게 저희 몫이죠. 저희도 많이 도와드릴게요. 이런 위로의 말들이 이어졌음에도 제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마치 아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을 저 혼자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 같은 무거운 책임감이 더 크게 다가왔지요. 저녁 무렵 장례식장이 조금 한산해지자 아들은 집에 다녀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며느리는 밖으로 나가 전화를 하겠다며 사라졌고 저는 영정사진 앞에 홀로 서서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여보, 평생 나만 바라봐주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소. 눈을 감으면 아직도 아내가 제 곁에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추억이 뒤엉켜서 무언가 현실 감각을 잃어가는 느낌이었지요. 그때 바깥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례식장 한켠에서 날아오는 웃음소리가 너무 낯설어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들끼리 실수를 하는 건가 싶어 발걸음을 조심스레 옮겼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전화기를 들고 까르르 웃고 있었으니까요.
언니, 장례식장이란 게 참 지겨운 곳이네. 시어머니 돌아가셨으니 이젠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지. 재산이 어떻게 될진 아직 모른다만 그래도 우린 득볼 게 많을 거야.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제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잔인했고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아 그대로 굳어버렸지요. 이게 우리 며느리의 진짜 속내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 자리에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아내를 떠나보내는 이 장례식장에서 큰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극적인 대화 내용에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꾹 참으며 돌아섰지요. 마음속에서는 끝까지 모른 척해야 하나, 아니면 당장 멱살을 잡고 따져야 하나 하는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결국은 아내를 향한 마지막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이겼고, 일단은 아무 말 없이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에 대한 불신과 증오가 그 순간부터 서서히 제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현듯 아내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지요. 여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날이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늘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면 저는 당신 말이 다 맞다며 가볍게 웃었는데 이제 그 말이 이렇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이런 모습을 보인 데에는 분명 대가가 따를 테지. 다만 그 대가가 무엇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모르게 아내의 한을 풀어줘야겠다는 결심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장례 둘째 날 아침, 조문객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자정 무렵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내가 평소에 친분이 깊었던 이들이라든가 먼 친척들이 차례차례 빈소로 찾아왔지요.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자 피곤했는데 그럼에도 자리를 지키며 절을 올리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마지막까지 무언가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그 고단함을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아내의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빨리 떠날 줄 몰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고, 또 다른 분은 그래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으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고 위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아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다시 확인하게 됐고 그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온한 분위기 한가운데서 며느리가 자기 친구들을 불러다 무언가 수다를 떠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조문객들이 서 있는데도 작게 웃고 떠들기까지 하니 다른 사람들도 슬슬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멍하니 지켜보다가 며느리가 대놓고 하는 말을 듣게 됐는데 정말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간섭은 없겠다 싶어서 좀 속이 후련해.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솔직히 마음이 편해졌다고. 친구들이 웃음을 참느라 고개를 숙이길래 저도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며느리는 제가 오는 걸 보고 재빨리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버님, 어제 잠은 좀 주무셨어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술을 꾹 다물고 며느리를 노려보자 그녀도 곧 미소를 거두고는 당황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너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들었다.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겠구나. 제가 말하자 며느리는 순간 말을 잃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마침 아내의 친한 친구이자 이웃이었던 김 여사가 다가와 거들었습니다. 미영 씨, 어젯밤에도 밖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며 웃고 있던데 적어도 장례식장에서는 자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런 해명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친구들은 머쓱해하며 자리를 떠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곁눈질을 하더군요. 그때 아들이 다가왔지만 저는 장례식 도중에 소란을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는 나중에 얘기하자고만 말했고
아들은 아내를 따라간 뒤 곤란한 표정으로 어찌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며느리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듯 달려갔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착잡함이 몰려왔습니다. 어쩌다 우리 가족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 문제를 알아차렸다면 더 일찍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도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장례식장은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나타났지만 사람들이 이미 그녀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기에 행동거지를 조심하는 듯 보였지요. 그러나 어쩌면 그녀 또한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던 건지 꾸준히 저를 찾아와 말을 걸곤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뭐 그렇게 큰 실수를 했나요? 다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데 사실 전 슬픈 마음도 있고 속이 복잡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들릴 리 없다는 듯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가 어떤 마음인지 잘 알 것 같구나. 본성을 숨기려고 해도 결국은 드러나게 마련이지. 그리고는 자리를 벗어나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황망한 표정으로 서 있더니 이내 눈치를 보며 서성였습니다. 그 사이에 소문은 빠른 속도로 번져갔습니다. 며느리가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 험담을 했대. 시어머니 돌아가신 걸 오히려 속 시원해하는 듯 보여. 여러 말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지요. 저녁 무렵 아들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길래 물어봤는데 아버지랑 갈등이 있는 거냐고 하더군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 장례 끝나고 차분히 이야기하자. 아들은 마치 천근만근 짐이라도 진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도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날 밤 빈소는 어색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게 불편한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자리를 옮기고 있었지요.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아내를 떠올리는 슬픔과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동시에 올라와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 했습니다. 장례 둘째 날 밤이 깊어갈 즈음 저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집에 들렀습니다. 아내가 쓰던 책상 위를 살펴보니 평소에 그녀가 소중히 간직하던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고인이 된 아내의 사생활을 함부로 들춰봐도 될까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 안에 뭔가 중요한 게 기록되어 있을 수 있어. 그 마음에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처음 몇 장은 잔잔한 일상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시장에 다녀왔다. 남편이 생선을 좋아해서 큰 고등어 한 마리 사왔더니 반색하더라. 읽다 보니 기분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가 몰랐던 아내의 고통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나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차갑다. 아픈 날이 많아져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면 화부터 낸다. 왜 맨날 아프시냐는 말을 듣고 마음이 서글펐다. 한 장 한 장을 읽어갈 때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효부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내 앞에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 약을 챙겨달라고 부탁했더니 일부러 다른 약을 가져다 줬다. 이 대목을 읽자 손이 떨려서 일기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내가 먹어야 할 중요한 약이 있는데 며느리가 같은 거라고 속였다는 내용도 보였지요. 약 색깔이 평소와 달라서 물었더니 똑같은 성분이라고 했다. 그걸 먹고 난 뒤 밤새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았다. 아내가 겪은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제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내는 이런 일을 왜 제게 털어놓지 않았을까? 아마도 저를 걱정시키기 싫었던 것이겠지요. 늘 가족에게 불화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숨기고 또 숨겼을 겁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머리가 하얗게 멍해졌는데 다음 장에는 더 무서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또 잘못된 약을 건넸다. 이번에는 색깔이 확연히 달라서 의심했는데 같은 약이라고 우기더라. 먹고 나니 숨이 가빠져서 밤새 제대로 못 잤다. 이게 계속 반복되니 이제 정말 겁이 난다. 저는 그 페이지를 읽다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쩌면 아내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미 며느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 채 저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아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내가 얼마나 외롭고 아팠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식장에 잠시 돌아와 가방에 일기장을 넣어뒀는데 눈 깜짝할 새에 그 일기장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당황해서 가방을 이리저리 뒤졌지만 어디에도 일기장이 없었지요.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고 제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누군가 가져갔을 거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초조하게 장례식장 안을 서성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서 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분명 그녀가 제 물건을 뒤져서 일기장을 챙겨간 것 아닐까. 아내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는 증거물이니 말입니다. 저는 자칫하면 빈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날까봐 일단 조용히 참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목소리가 들렸는데 아내의 주치의였던 이 박사가 도착해 조문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사모님 갑작스러운 별세에 애도가 큽니다. 평소 약 복용을 특히 주의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 말을 듣고 며느리가 눈을 크게 뜨더니 황급히 박사님을 밖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박사님, 밖에서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금 안에는 조문객들도 많고 복잡해서요. 제가 곧바로 막아서자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이 박사는 애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먹던 약에 무슨 문제가 있었단 말씀이십니까?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박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 복용 중인 약 말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성분이 다른 약이 함께 섞여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병원 기록에도 남아있고 본인도 속이 불편하다고 몇 번 호소하셨습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 어머님이 워낙 여러 종류의 약을 드셔서 그런 걸 거예요. 제가 챙겨드릴 때마다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이 말이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에는 분명 며느리가 잘못 가져다 준 약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일기장은 이미 제 손을 떠났고 저는 당장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와 며느리, 이 박사는 서로 묘한 긴장 상태로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은 뒤 별다른 결론 없이 헤어졌습니다. 박사가 돌아가고 나자 며느리는 자꾸 휴대전화를 꺼내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분명 일기장과 관련된 뭔가를 처리하려는 모습처럼 보였지요. 한편으론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아챘다면 아내가 이런 고통 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아내는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날 밤 빈소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 애썼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평소 제게 얼마나 다정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환하게 웃던 그녀가 뒤에서는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니. 여보, 미안하오. 내가 너무 늦게 알았소. 영정사진을 향해 속삭였는데 너무 서글퍼서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정이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는 일단 아내를 위한 마지막 예의에 집중하되 그 이후에는 모든 걸 밝혀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고의든 실수든 아내의 죽음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고
아내가 홀로 받아왔던 고통을 세상에 드러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늘 말하곤 했지요.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둬요. 우리가 아무리 이를 감추려 해도 결국 진실은 언젠가 수면 위로 떠오른답니다. 그 말을 되뇌며 저는 지친 몸을 잠시 의자에 기댄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장례식장 천장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 아내의 얼굴이 아련하게 떠오르는 것 같았고 그 모습에 제 마음은 다시금 무너졌습니다. 장례식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제대로 못 자 피곤했지만 아내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침묵 속에서 빈소를 지키고 있으니 아들은 괜찮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발인 준비가 시작되니까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그래, 너가 있어서 다행이구나. 아들은 숙인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영정사진을 바라보다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며느리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닥이고 있었는데 눈빛은 심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슨 계획을 세우는 사람처럼 보여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마 뒤 며느리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발인 절차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아요. 조문객들 잘 응대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래, 수고했구나. 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아내의 일기장에 적힌 내용과 그녀가 유품을 훔쳐간 정황 때문에 똑바로 눈을 마주칠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버님, 발인식 끝나고 나면 저희도 좀 쉬어야 할 텐데. 장례가 끝난 뒤 일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거야 나중에 얘기하자꾸나. 지금은 다른 게 중요하지 않겠니? 그 말이 떨어지자 며느리는 어쩐지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다는 듯 했는데 순간 재산 문제를 꺼내고 싶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미 그녀가 예전부터 재산에 대해 언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터라 그 감이 제법 그럴듯하게 느껴졌지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자 저는 입가에 떨림을 억누르며 허리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아내와 저를 알던 지인들이 너무 오래 상심하지 말고 건강을 챙기시라고 입을 모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문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편 며느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억지 웃음을 보이곤 했는데 그 모습조차 제게는 위선처럼 보였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서 장례식장 한편이 또 시끄러워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아내의 한 친척과 다투는 듯 보였고 두 사람 사이에 험악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 친척분은 아내 쪽으로 가까운 언니였는데 평소에도 가족 행사에서 며느리에 대해 불편함을 제게 여러 번 토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영아, 시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그런 태도가 괜찮은 거야? 지금 다들 슬퍼하는데 혼자서 웃고 떠들고 남들이 다 알고 있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도 나름대로 힘들다고요. 자꾸 저만 나쁜 사람으로 몰면 어떡합니까? 시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몰라? 마지막까지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며느리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언성이 높아지자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울먹이는 목소리를 내며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아내의 언니는 이런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요. 미영이가 뭘 했는지는 다 알고 있다니까요. 지금은 말 못하지만 곧 드러날 거예요.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가 혼자 겪었던 일에 대해 혹시 언니가 짐작하는 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기 때문이지요. 장례식장 안은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이 소란을 뒤늦게 알고 달려와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썼습니다. 제발 진정하세요. 여긴 장례식장이잖아요. 우리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러면 안 되죠. 아니, 미영이가 어떤 짓을 했는지
너도 알아야지. 너도 늦게 알면 더 큰 상처를 받을 거야. 아들이 난처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 역시 며느리의 민낯을 알고 있었고 아내의 언니가 과연 무엇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장례식 중에 큰 싸움이 벌어지면 아내가 바라던 모습은 아닐 거라 생각해 일단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말다툼에서 밀렸는지 우물쭈물하며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조문객 중 몇몇은 저를 곁눈질하며 수군댔는데 무슨 말인지는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인가 보네.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 험담이라니 말이 돼? 이런 이야기가 이미 사람들 입에서 오가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어 식사를 하러 간 조문객들이 많아지자 장례식장은 잠시 한산해졌습니다. 저는 축 처진 어깨로 빈소 옆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 파리시까지 치러야 한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구려.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더 이상 울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다가와 제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지금 괜찮으세요? 그래, 말해보거라. 아들은 머뭇거리다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까 집사람 친척분이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내가 무슨 악행을 했다고. 혹시 아버지도 아시는 거예요? 너가 알고 싶다면 장례 끝나고 나서 자세히 말해주마. 지금은 어머니 보내드리는데 집중하자꾸나.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쪽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분명 감정이 뒤엉켜 있는 모양이었지요. 저 역시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이 어떤 상처를 받을지 두려웠지만 언젠가는 사실을 알아야 할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도 그 억울함을 그냥 덮어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발인식이 시작되기 전 며느리가 다시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저 멀리에서 울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곁으로 다가오자 제 시선은 본능적으로 영정사진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아버님, 발인 절차가 이제 시작될 텐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뭔가? 어제 아버님 가방에서 무슨 책 같은 게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찾으셨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표정이 언뜻 흔들리는 게 보였지요. 그 책이라니 무슨 말이냐? 내가 알 바가 아니지 않니? 아니에요. 제 물건이랑 비슷해서 혹시 아버님이 착각하셨나 해서요. 착각이라. 너가 날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더 이상 묻고 싶지 않다는 듯 뛰쳐나가 버리려 했지요. 그때 아들이 우연히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아버지께 뭘 묻다가 그냥 가버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 며느리는 다시 밖으로 나갔고 저는 속으로 일기장을 분명 자기 손으로 빼돌리고도 시치미를 떼는구나 싶어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지막 길 앞에서 소동을 일으킬 수 없었기에 그냥 입술을 깨무는 것으로 참아냈습니다. 발인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관을 운구하고 장의차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영정사진을 들고 앞장서서 걷는데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당신과 이별해야 하는 걸까? 아직도 믿어지지 않소. 장지로 향하는 길 내내 아내와의 추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여행했던 도로, 꽃구경을 갔던 공원, 아이들 손을 잡고 뛰어다니던 놀이터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아내가 혹시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내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장지에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흙으로 관을 덮을 때 저는 무너지는 심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마웠소. 이젠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부디 편히 쉬어. 이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아들은 저를 부축해 겨우 일으켜 세웠습니다. 며느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는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어찌됐든 장례가 모두 끝났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제부터는 아내의 억울함을 밝혀낼 차례다라고 되뇌며 아내가 남긴 흔적과 일기장, 그리고 주치의의 말들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 안 구석구석에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저는 문득 아내가 아직 어딘가 살아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문을 열면 아내가 챙겨주곤 했던 음식 재료들이 손길이 닿지 않은 채 남아있는 걸 보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장례가 끝난 후에도 매일같이 찾아와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거운 표정으로 몇 번이나 물어보았지요. 아버지, 저 이젠 말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때마다 망설이다가도 아들이라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녁 아들은 저와 마주 앉아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너희 어머니가 생전에 남긴 일기장이 있었다. 거기에는 며느리가 저지른 일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지. 약을 바꿔치기 한 일, 병원에 가야 할 때 모른 척한 일, 심지어 통장 내역까지 들춰봤다는 내용도 있었단다. 그게 다 사실인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문제는 그 일기장이 장례식장 도중에 사라졌다는 거다. 미영이가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지. 아들은 한동안 충격에 빠진 얼굴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입에서 겨우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왜 나에게 한마디도 안 하셨을까? 아마도 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가족이 깨지는 걸 바라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아들은 침묵 속에서 한참 동안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버지, 저 확인해야겠어요. 집사람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 너가 직접 듣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나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다. 그날 밤 아들은 며느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방문을 살짝 열어둔 채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약을 잘못 줬다는 게 사실이야? 왜 그런 일을 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말을 해? 거짓말이야. 당신, 거짓말하지 마.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이 있다고 들었어. 뭐가 적혀 있는지 다 알고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오해라고. 약을 잘못 줘놓고 시침이 떼지 마. 어머니가 그 때문에 더 아프셨잖아. 내가 왜 시어머니를 해치겠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일기장은 왜 훔쳐갔는데? 장례식 때 가방에서 없어졌다는 데 대해 설명해봐. 훔쳐간 적 없어. 아버님이 잘못 알았을 거야.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지금 다 알아.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억울한 표정으로 눈물만 흘리는 듯 했지요. 아들은 답답함에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내 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야. 난 정말 아무 의도도 없었어. 당신이 어머니한테 한 짓은 결국 우리 가족 모두를 배신한 거야. 말싸움이 격해지자 문틈으로 지켜보던 저는 더 이상 들어가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생전 가장 원치 않았던 건 이런 심한 갈등과 분열이었을 텐데 정작 제가 아내의 기억을 되살려내는 과정에서 가족이 무너져버리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멈출 수는 없었지요. 아내가 당한 일을 그냥 덮고 갈 수도 없었고 진실을 외면하는 건 더욱 불가능했으니까요. 며칠 뒤 결정적 증거가 될 만한 단서를 제가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주치의였던 이 박사가 보내온 연락 때문이었지요. 사모님이 드시던 약이 혼합되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병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장례식 날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제대로 설명 못 드렸네요. 이 박사는 위험한 약 조합으로 인해 아내가 기존 지병보다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호자가 약을 따로 구해서 드렸는지 기록된 문의사항이 남아있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불편함을 호소하면서도 왜 병원에 바로 오지 못했는지도 곱씹어 보았습니다. 집 안을 뒤져보니 아내가 마지막으로 복용하던 약봉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라벨이 다른 약봉투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약품명이 살짝 훼손되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색상과 형태가 아내가 평소에 먹던 것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이게 정말 며느리가 바꿔치기 했던 그 약인지 확신할 순 없었지만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드는 근거가 되었지요. 결국 저는 경찰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 아내가 병으로 떠난 건 맞는데 혹시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요. 증거라고 할 만한 게 명확히 많지는 않지만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장례가 이미 끝났고 사인이 명확하지 않다면 조사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이 박사가 제공한 의무 기록과 아내가 겪었던 이상 반응 기록을 보고 어느 정도 진지하게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이 일을 두고 갈등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경찰에까지 얘기해야 합니까? 그래야 하긴 하겠지만 사실만 밝혀지면 돼. 우리가 억울함을 가지고 살 수는 없지 않겠니? 내가 더 힘들겠지만 이건 꼭 해야 하는 일이야. 알겠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며느리는 한편으로는 위축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저에게 왜 집안을 뒤흔드느냐며 따졌습니다. 아버님, 이러시면 저 억울해서 못 살아요. 사실이 아닌 걸로 이렇게 몰고 가시면 어쩌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지는 곧 밝혀지겠지. 너가 만약 죄가 없다면 걱정할 필요도 없지 않니? 그야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래, 너가 스스로 되짚어보면 되지 않겠니?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은 이미 울분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에 그토록 냉담하던 며느리가 이제 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게 어처구니 없이 느껴졌지요. 이미 아내의 일기장 내용, 그리고 주치의의 증언, 약봉투 등 많은 정황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 증거로서 충분할지는 미지수였지만 최소한 며느리가 아내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제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며느리는 잔뜩 예민해졌습니다. 회사에도 이 일이 조금씩 알려져서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고 아들에게 하소연했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쳐다본다.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런 멘트를 뱉었다는데 정작 그녀가 아내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아내의 고통을 외면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아내가 평소에 어머니를 대하던 태도가 너무 불손했어요. 그냥 몰랐다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잘 생각했다. 너가 이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어머니가 많이 힘들었을 거야. 저 정말 모르고 지나쳤던 게 많네요. 너무 후회됩니다. 그런데 며칠 뒤 회사 인사팀에서 익명으로 도덕성과 관련된 제보를 받았다며 며느리를 면담했답니다. 가족 내 불화와 장례식에서 보여준 그녀의 언행 등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조직 전체가 시끄러워졌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그 일이 억울하다며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잠깐 웃은 걸로 내가 이렇게 당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그게 잠깐 웃은 정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진짜 민낯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회사 측은 며느리의 태도와 외부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문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며느리는 큰 징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버님, 왜 사람을 이렇게까지 궁지로 몰아요? 전 잘못한 게 없다고요. 근데 다들 절 의심하고 매도하잖아요. 누가 몰아가긴 하니? 너가 스스로 만든 일이잖니? 그게 뭐가 스스로 만든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원래 병이 드셔서 돌아가셨는데 왜 그 탓을 저한테 하는 건데요? 약을 바꿔치기 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거니? 전 바꿔치기 안 했어요. 그냥 약국에서 시어머니 약 받아온 것뿐이라고요. 너가 그날 약사가 다른 성분이라고 말했는데도 그냥 가져갔다는 증언이 나오면 어쩔 건데? 그건 말도 안 돼요. 그 약사가 잘못 기억하는 거라고요. 며느리는 결국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였고 저는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면서도 한편으로는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될 줄이야.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고 저도 멈출 의향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생전 겪었던 아픔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즈음 경찰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약사의 증언과 병원 기록, 그리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지요. 며느리가 약국에서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지만 조금 저렴한 약 없냐고 묻고 약사가 성분이 달라서 드시면 안 된다고 경고했는데도 그냥 구입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며느리가 알면서도 잘못된 약을 아내에게 건넸을 가능성은 크게 부정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생전 남긴 메모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또 다른 약을 가져왔다. 색깔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다는 걸 아는데 그동안 스트레스가 커서 그냥 먹고 말았다. 내가 이렇게라도 하면 며느리가 조금은 달라질까. 이 구절을 본 순간 저는 아내가 혹시나 며느리의 마음을 돌리려 했던 게 아닐까 짐작했습니다. 그게 저를 더 가슴 아프게 만들었지요. 결과적으로 며느리는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정식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고의였는지 아니면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였는지 여부는 법정에서 판단하겠지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아내에게 상처를 준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의 죽음을 적극 반겼다는 정황 증거도 주변 사람들의 증언으로 점점 굳어졌고 회사에서는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면직 절차까지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은 이 사태가 커질수록 고통스러워했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위해서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을 여기까지 내몬 게 아내와 제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된 것이었을까 하는 자책도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결국 이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즈음 며느리는 제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회사에서도 저를 잘라낼 것 같고 저는 이제 정말 살 길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고? 너가 고통 준 사람은 생각 안 하니? 내 아내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정말로 너는 모르겠니? 아버님이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불합리해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벌을 받고 있다고요.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럼 그게 바로 너가 뿌린 씨앗의 열매란 걸 깨닫게나.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식을 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며느리가 받는 이 정도의 고통은 비교도 할 수 없었지요. 며칠 후 며느리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됐고 아들은 그녀에게 집을 나가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당신이 한 행동을 보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이혼하자고. 그 말에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나랑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내치면 어떡해. 우리가 부부로서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잘못한 게 이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야. 이제 와서 무슨 부부 운운해. 그렇게 며칠 뒤 며느리는 집을 나갔고 남은 건 허탈함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마음의 상처가 깊었지만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드린 거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이게 맞는 길이었겠죠. 어머니가 편히 쉬실 수 있겠죠. 그래, 너도 힘들겠지만 우리 언젠가는 이 상처를 견뎌내야 하겠지. 내 어머니가 좋아하던 것들,
그리고 남긴 뜻을 이어가면서 말이야. 저는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억울함 조금은 풀렸소. 당신 말대로 사람은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둔다고 했던 게 결국 맞았구려. 이제 편히 쉬오. 그 순간 아내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제 눈엔 다시금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 속에는 아내를 향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받은 이 1,000벌은 결국 그녀가 자초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저는 아내의 말을 다시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그래, 모든 것은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이야. 이렇게 아내가 없는 세상에서 저는 조금씩 걸어나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동행하던 시절이 너무도 그립지만 이제는 그분이 남긴 가치와 추억을 안고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겠지요. 설령 그것이 외로운 길이라 해도 아내의 뜻을 이어가고 그녀의 억울함을 갚아나가는 것이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책임일 테니까요. 아들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 했고 저 또한 그 아이를 도우며 아내가 좋아했던 봉사활동이나 기부 같은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어쩌면 저희 가족이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요. 아내가 하늘에서 바라보고 있다면 부디 미소 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편히 쉬어요. 당신이 남긴 사랑과 추억, 내가 잘 간직하며 살겠소. 며느리가 집을 나간 뒤로 아들과 저는 한층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은 마음속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진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저 어머니를 잃고 아내와의 관계까지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후회되면서도 이게 옳은 걸까 싶기도 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가 힘들어하는 게 당연하단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면 결국 더 큰 상처가 돌아오게 돼. 너는 너희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너 스스로를 위해서 옳은 길을 택한 거다. 경찰 조사는 점점 구체적인 단계를 밟아갔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정황을 더 살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는 일부러 약을 바꾼 게 아니라 단순 실수였다.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약사와 주치의, 주변인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그 실수란 것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점이 의심을 짓게 만들었지요. 며칠 뒤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김 선생님, 고인의 약 부작용 자료와 가족 진술, 그리고 병원 기록을 종합하면 의도적 가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걸 입증하기엔 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무겁게 한숨을 내쉬자 수사관은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여러 증언과 정황을 통해 며느리께서 고인께 부적절한 처우를 지속해왔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여러 의견이 있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껏 참아왔던 분노가 다시금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아내가 감내했을 고통이 더욱 생생히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사람이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날이 온다라고 아내가 말하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심판은 제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 그 자체가 내리는 거겠지요. 그 즈음 며느리 쪽에서도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로 울면서 저 정말 억울해요. 라고 하더니 이내 톤을 바꿔 그래요. 법정에서 봅시다. 라고 하더군요. 저는 딱히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사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전화를 대신 받고는 격분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절대 용서 안 하실 거예요. 그래, 너 마음 충분히 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흥분하면 진실을 가리는데 방해만 될 뿐이니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보자.
시간이 흘러 결국 며느리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혐의는 과실치사에 가까웠지만 그보다 더 핵심은 그녀가 고인을 고의로 그렇게 했는가, 아니면 치밀한 계획이 있었는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며느리는 한껏 초췌해진 얼굴이었고 곁엔 변호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저 역시 침통한 심정으로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제시한 증거 목록에는 아내가 복용했던 여러 종류의 약이 그 잘못된 조합으로 계속 지급되었다는 약국 기록과 의무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주치의가 제출한 소견서에는 경고를 수차례 했으나 보호자의 대응이 미흡했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지요. 며느리 측은 그것이 단순 부주의였다고 변명했지만 검사와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내내 저는 마음을 가다듬기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겪었던 고통은 이보다 훨씬 컸을 텐데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건 약국 약사의 증언이었습니다. 분명 같은 모양이지만 성분이 다른 약을 가져가려고 해서 절대 드시면 안 된다고 경고했어요. 그런데도 비슷하면 괜찮다며 그냥 계산하고 가셨습니다. 이게 단순 실수라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의 어깨가 떨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고의성을 부정하기엔 너무나 직접적인 증언이었으니까요. 돈이 빠듯해서 더 저렴한 약을 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며느리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제 앞에서 재산 운운을 하던 과거가 떠올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 행동이 결국 아내의 몸을 망가뜨린 건데 이제 와서 뭐가 억울하단 말인가 싶은 심정이었지요. 재판부는 일단 모든 증언과 기록을 종합해 심층 심리를 거쳐 선고를 내릴 계획이었고 저는 그날 법정을 나오며 한층 무겁게 가라앉은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왔는데 어머니가 못다 한 말을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겠죠?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너도 힘들겠지만 어머니를 대신해 우리가 끝까지 버텨야 한다. 그 순간 아내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마지막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는 짐이 되고 싶지 않다. 하지만 혹시 내가 먼저 떠나더라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믿는다. 이 한 문장이 제 마음을 다시 북돋워줬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며느리는 점점 불안해 보였고 동시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아 넘어갈 사람은 없었지요. 증인으로 나선 아내의 언니나 이웃들의 진술로 생전 아내가 얼마나 자주 눈치를 봐야 했고 또 며느리에게 무시당했는지가 세세하게 드러났습니다. 장례식에서 웃고 떠들던 모습까지 상세히 증언되며 재판정의 공기마저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며느리의 잘못된 행동에 의해 아내의 죽음을 앞당겼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고의적이라고 단정할 수준은 아니었어도 죄책을 피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분명했지요. 아들은 법정을 나오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까요? 분명 보고 계실 거다. 너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다 알고 있을 거야. 마침내 선고가 내려지기 전날, 저는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줘. 당신이 평생 참고 견디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라도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 설령 세상이 그를 봐주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나는 끝까지 붙을 거요. 영정 속 아내의 미소가 왠지 편안해 보였고 제 마음은 묘하게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형량 자체는 생각보다 길지 않았지만 법원은 분명히 말했지요. 피고인은 고인의 지병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험한 약을 제공하며 고통을 방치했습니다. 이는 단순 부주의가 아닌 반복된 무관심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법원 밖에서 마주친 며느리는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표정이었습니다. 퇴직한 상태라 생계도 막막해졌고 가족 역시 떨어져 나간 형국이니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그녀는 눈물 어린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반성하겠습니다. 더는 저를 몰아붙이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너가 어떤 벌을 받든 결국 너가 뿌린 씨앗의 열매일 뿐이다. 나나 아들은 여기서 더 어떻게 하지 않을 거다. 법이 심판했으니 너가 이제 스스로 감당하길 바란다. 그녀는 흐느끼며 자리를 떠났고 저와 아들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종일 머리가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내의 억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걸로 어머니가 조금은 편안해지셨을까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려 있었습니다. 그렇겠지. 너도 이제는 마음을 추스르고 새 출발을 해야 하지 않겠니? 너 아직 젊으니까 인생 길게 봐야 한다. 네, 저도 이젠 어머니가 바라셨던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어요. 봉사도 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사실 아들은 아내와 결혼하기 전 교사로서 꿈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바쁜 생활에 치여 그 꿈을 잊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교육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마음을 응원해주며 늘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가 손수 쓴 편지가 들어 있었는데 편지 겉에는 내가 먼저 떠난다면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 읽어내려갔습니다. 여보, 혹시 내가 먼저 떠나게 되면 슬퍼도 너무 오래 울지 말아요. 우리가 함께한 50년은 내겐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당신과 함께여서 힘든 순간도 이겨낼 수 있었고 매일매일 감사했답니다. 부디 제 목까지 오래오래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하길 바래요. 우리 아들이랑 가족도 잘 지켜주시고요.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제 얼굴 잊지 말아줘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아내가. 눈물이 고여 편지를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날처럼 무력한 눈물이 아니라 아내의 사랑과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나도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소. 며느리에게 내려진 천벌은 결국 그녀가 스스로 불러온 결과였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도 남긴 가르침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늘 말하던 그 한마디, 모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라는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내의 믿음대로 세상은 돌아갔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인생의 덧없음과 동시에 정의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지요. 그 후로 저는 아들이나 주변 친지들과 자주 만나며 아내가 생전에 소중히 여겼던 가치들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하고 틈날 때마다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내가 원하던 삶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환한 얼굴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장애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교육 봉사로 시작해봤는데 너무 보람찹니다. 어머니도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좋지. 너가 하는 일이면 늘 응원한다. 너도 아마 어머니의 그 마음을 이어받은 게겠지. 그 길을 함께 걷는 동안 아내가 남긴 흔적들은 여기저기서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 담긴 오래된 사진 한 장, 식탁 서랍 속에서 나온 레시피 노트, 낡은 책갈피에 적힌 작은 메모.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저에게 따뜻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없다는 사실에는 여전히 익숙해지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제 곁에 머무르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바닷가를 찾아갔습니다.
아내와 처음 신혼여행을 왔던 바로 그곳이었지요. 파도가 잔잔히 밀려드는 해변에서 아내의 일기장을 들추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인생의 많은 순간들이 담겨 있었고, 한 페이지마다 아내 특유의 사려 깊고 온화한 문체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가끔은 속상했던 일도 적혀 있었지만, 마무리는 언제나 그래도 함께하니 행복하다라는 문장으로 끝나 있더군요. 파도에 발을 담그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짙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데 아내가 제게 미소 지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젠 당신의 정의도, 당신의 믿음도 다 이뤄졌소. 우리가 힘겹게 걸어온 길이었지만 결국엔 평온을 찾았어. 이제 당신 말대로 남은 삶을 선하게, 그리고 당신을 기억하며 살도록 할게. 저는 물결 위에 작은 꽃을 올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준 사랑, 내가 세상에 나누며 살 거야.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치고 그 꽃 한 송이가 조용히 흔들리는 광경이 오래도록 눈에 남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고 아내와 약속한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며칠 전 저는 아내가 생전에 후원하던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선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사 지원과 간단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요. 아내가 늘 말하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기적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저 역시 미약하지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날 센터에 들어서자마자 한 할머니가 잠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어르신도 식사하러 오셨어요?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저도 이제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오늘은 봉사자로 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괜스레 제 손을 붙잡고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자식들도 바쁘니 이렇게 지원이 없으면 식사 챙기기 힘들 때가 많다고 하소연하시면서도 그래도 마음으로나마 챙겨주는 누군가가 있어서 하루하루 버틸만 하다고 담담히 웃으셨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아내도 이런 분들이 편히 지낼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점심시간이 되어 식사를 배식할 때 저는 할머니의 자리 옆에 잠시 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가 낮아졌다가 젊었을 적 손주들과 놀러 다녔던 추억을 말할 때는 활기차게 웃으셨습니다. 제게도 가정사가 있을 것 같다고 하시길래 적당히 수긍하면서 저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지요. 그러자 할머니는 슬픈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약간의 침묵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보이는 데 있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문득 그 사람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할머니의 말처럼 저도 아내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릴 듯한 기분에 사로잡힐 때가 덜어 있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환상이라 부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겐 그게 오히려 삶을 이어갈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한참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지요. 어느새 봉사활동이 끝날 시간이 되었는데 센터 담당자가 제게 작은 제안을 했습니다. 김 어르신, 자주 오셔서 이렇게 어르신들 말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은 이야기 상대만 있어도 마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금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은 왠지 따뜻하게 덮여있는 기분이었지요. 여보, 오늘은 당신이 하고 싶어 했던 봉사를 조금 실천해봤어. 할머니와 이야기 나누면서 문득 아직 세상은 살아갈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수 잎을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마치 아내가 잘했다고 대답해 줄 것 같았고 저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자 아들은 밝은 얼굴로 환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바라던 게 바로 이거였잖아요.
남을 돕고 서로 기대며 사는 세상 말이에요. 저도 주말마다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살짝 놀라면서도 흐뭇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 함께 가면 좋지? 우리 부자가 같이 봉사할 수 있다니 내 어머니도 뿌듯해할 거야. 그 뒤로 몇 주 동안 저는 시간 날 때마다 노인복지센터를 찾아가서 한두 시간씩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힘에 부칠 텐데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막상 가보니 마음의 안정이 오히려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들려주는 평범한 옛날 이야기나 가끔 그리워지는 가족 이야기에 제 과거까지 포개어져서 조금은 위로가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아이는 또 아이들대로 교육 봉사를 하며 아이들의 순수한 에너지를 느끼고 왔다는 후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버지, 정말 신기해요. 내가 뭘 해주려고 하기보다 아이들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더군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면 좋겠다. 내 어머니가 늘 말하던 사랑은 서로에게 줄 때에 완성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구나. 그렇게 조금씩 지나간 시간 위에 새로운 시간들이 쌓여갔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살게 되었고, 아들과 저는 아내가 남긴 삶의 흔적을 이어가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지요. 예전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 마음은 더 이상 그날의 분노나 원망에만 묶여있지 않습니다. 아내가 내게 가르쳐준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사람은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된다는 믿음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그 애틋한 기억을 품은 채 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없어서 허전하긴 해도 그녀가 제게 남긴 사랑과 가치관을 매일 되새기며 살아가려 해요. 봉사활동을 통해 만나게 된 여러 사람들의 온기를 느끼면서 우리 인생은 결국 서로를 보듬고 나누는 과정이라는 걸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창가에 앉아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보, 세상은 아직 따뜻해. 내가 이제 당신 목까지 열심히 살아볼게. 그 목소리가 허공에 퍼지는 순간 언젠가 아내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함께였으니 정말 괜찮아.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녹여주었고 저는 사진 속 아내를 향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내다보니 붉은 노을이 온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부드럽게 저를 내려다보며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제 평온함 속에서 저는 아내가 간직해온 그 정의와 사랑을 조금씩 퍼뜨리며 지낼 생각입니다. 그것이 제 인생 후반부에 주어진 선물이자 아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예의니까요.